안녕하십니까. 얘도 지금 저녁 산책 중인데, 순수이성 비판, 그죠? 다섯 번째, 순수이성 비판을 강좌를 열겠습니다. 가을 노을과 같이, 그죠? 노을이 멀리서 보이는 그러한, 산책길입니다. 얘도는 지금, 도시 한복판을 걷고 있지만 이제 곧 산책길을 지나가는데 멀리서 가을의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노을이 가을 노을과 같이 약간 붉게 보이는 그런 날씨를 보이고 있는데 가장 더운 그러한 날씨에 가장 확실하게 가을이 멀리서 다가오는 듯한 그러한 역설적인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 가운데에서 예도는 마지막 여름의 극치가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이러한 노을을 보면서 순수이성 비판 다섯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칸트는 첫 번째 순수이성 비판의 선험적 감성론을 다루고 그 다음에 주로 분석론에서 감성론 이후의 개념과 그 다음에 여러가지 경험의 유출을 통하여 어떻게 주관적 영역이 객관적 영역과 만나고 또 이 객관적 영역이 어떻게 선험적 영역으로서 경험될 수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객관적 영역은 주로 주관적 영역은 개념의 어떤 그러한 그 감성론에서 주어져 있는 표상을 통하여 들어온 어떤 사물이 어떻게 개념의 적용을 받을 수 있고 오성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루면서 자기의식에 도달하죠. 그죠? 이 자기의식, 젤프스트, 베부스트 자인 안에서 칸트는 마침내 라이프니츠가 가르쳐준 모든 경험은 나의 경험으로 확인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통각의 개념에 도달하죠. 그죠? 이것을 칸트는 독특하게도 데카르트의 나는 생각한다라고 하는 그 이히덴케 코기토를 독일어로 바꾸어서 코기토 에르고 숨에서 코기토를 이히덴케로 번역하고 모든 경험 모든 직관을 통하여 들어온 그죠? 그런 모든 경험은 나는 생각한다 아래로 포섭됨으로써 모든 직관이 나의 경험과 나는 생각한다와 연결되는 그죠? 그러한 통각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경험이 나는 생각한다 코기토 아래로 포섭됨으로써 이 경험이 다른 사람의 경험이 아니라 나의 경험이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서 경험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이로써 통각을 통하여 칸트는 자기의 객관적 영역을 확고하게 하면서 선험적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선험적 영역이라고 하는 객관적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계가 어떻게 나는 생각한다 라고 하는 여기에 포섭되어서 어떻게 자기의식과 연결되면서 이 객관적 세계가 주관적 어떤 영역인 이 주관의 어떤 경험과 일치할 수 있는지 오성의 범주가 어떻게 세계의 자연법칙과
대체할 수 있는지를 경험하는, 그렇게 해서 경험을 확인하는, 그 경험의 유비, 아날로기 델 에르파롱, 경험의 유비를 이야기하면서 선험적 연력을 통하여 그 양쪽에 자연의 세계의 자연 법칙과 머릿속에 있는 오성의 범주의 조화를 말하면서 자기의 분석론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이를 이후에 이제 칸트는 그 변증론이라고 하는 디알렉틱을 다루는데, 여기에서 비로소 이성의 개념이 나타나면서 우주론적 증명의 한계를 설명하는, 그러면서 보편 이성의 어떤 순수 이성의 한계를 결정하는 게 변증론이죠. 이거는 사실 변증법하고 같이 갑니다. 그죠? 동일한 단어인데,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 분석론 마지막에 나오는 경험의 유비를 통하여 자기의식 안에서 경험을 확인하는 거죠. 그 단계로 그걸 통하여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 오늘 순수이성 비판 5번째인데, 6번째 시간부터는 예도가 이성의 한계를 설정하는 변증론, 변증법 부분을 다루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기 자신을, 그죠? 자기 자신의 그 모든 경험이 자기 자신, 나는 생각한다 아래로 라이프니츠의 통각 개념을 칸트, 데카르트의 이댕체로 변형시켜서 독특한 통각의 개념을 만들어내면서 칸트는 모든 경험은 확인이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생각한다 아래에서 확인이 돼야 되는데, 칸트는 여기에서 발견한 것이 나의 경험 자체는 확인이 불가능하고 오직 경험의 대상만이 확인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기서 초월 철학의 극치가 나타나는데,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도는 지금 자기 반성을 시작합니다. 예도는 칸트의 순수이성 비판의 5번째를 강좌를 열고 있습니다. 지금 산책로에서 도심지를 지나고 있죠. 곧 예도는 자기 자신을 반성할 때 지금 순수이성 비판을 강좌를 여는 예도를 반성할 수 있죠. 이걸 자기 반성이라 그러죠. 그죠? 이 반성하는, 그러니까 예도가 예도 자신 안에서 나 자신을 대상으로 경험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그러니까 이 예도가 자기 자신을, 강좌를 여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그러니까 강좌를 여는 대상화된 이 예도, 그죠? 이 예도는 경험의 대상이죠. 그러니까 경험의 대상은 확인이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이 예도를 바라보는 이 나는 확인이 안 돼. 그래서 경험 자체를 에얼파룽 젤프스트를 인간은 확인할 수 없습니다. 페스트슈텔렌 할 수가 없어. 확인을 할 수 없고 오직 경험의 대상만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좌를 여는 예도는 경험의 대상으로서 확인이 가능한데, 강좌를 여는 예도 말고 그 강좌를 열고 있는 것을 바라보는 그 예도는 경험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식 안에서, 통각 안에서 경험 자체를 관찰할 수 없습니다. 어떤 인간도. 모든 인간은 경험의 대상만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칸트는 통각 다음에 경험을 확인하는 이 단계에서, 그죠? 경험 자체는 확인 불가능하지만
경험의 대상만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첫 번째 명제를 이야기합니다. 그죠? 경험의 대상. 두 번째는 시간상에 있는 것만 경험을, 시간상에서 이루어지는 것만 확인 가능하다 그럽니다. 칸트는. 그러니까 순수 이성 비판에서 첫 번째가 경험 자체는 확인 불가능하고 경험의 대상이 된 것만 확인 가능하다. 두 번째는 시간 속에 있는 것만이 확인 가능한 거예요. 경험으로서. 왠지 한번 봅시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봐. 예도가 지금 강좌를 여는 이 예도, 그죠? 이것은 시간 속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도가 지금 걸어가고 있으면서 나 자신에 대하여 반성을 한다고 합시다. 강좌를 열고 있는 이 자아를 바라보는 그 자아가 또 있겠죠. 자기의식은 대상화돼야 자기의식이 가능하죠. 그래서 강좌를 여는 이 자아는 경험의 대상으로서 나 자신으로부터 분리되죠. 그래서 강좌를 여는 예도는 이den케 아래로 포섭될 수 있습니다. 예도의 이den케 아래로. 그러나 이걸 바라보는 자아는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상화된 예도는 언제나 예도의 지각 속에서 시간의 어떤 그 감각 내적 형식이라고 하는 시간의 어떤 그거에 의해서 질서 잡혀질 수 있는 거예요. 예도는 그전에는 강좌를 열기 전에는 커피숍에서 하이데거 강좌를 열었잖아. 그죠? 그런데 지금 산책을 하면서 예도는 뭐야? 칸트 강좌를 여는 거죠. 이와 같이 그 이전의 어떤 과거의 표상과 예도에 대한 나 자신에 대한 표상으로부터 현재의 표상이 분리돼야 그 시간상의 질서에 의해서 나열이 돼야 경험으로 확인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특징은 모든 경험의 대상, 지각의 대상, 감각 직관의 대상은 시간에 의해서, 그죠? 시간에 의해서 질서 잡혀져야 비로소, 그죠? 비로소 확인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 속에 있는 것만이 나의 경험으로서 확인 가능한 거예요. 포섭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모든 대상은 시간의 질서에 따라서 내 속에서 질서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칸트가 범주, 아리스토텔레스의 범주 중에서 시간과 공간을 뭐야? 대상으로서 확인 가능하게 한 것 중에서 그가 5성의 범주 안에, 12가지 범주 안에 시간과 공간을 넣지 않고 인간의 감각에다가 시간과 공간을 배치한 거는 정말 독특한 거죠. 그러니 이 감각, 지각에 의해서 들어온 모든 지각, 경험의 통로인, 이 세계의 경험의 통로인 감성 직관의 내적 형식으로부터 시간의 질서를 통하여, 그죠? 나는 그 5성의 범주를 적용시키면서, 그 이전에 칸트를, 하이데거를 커피숍에서 강좌를 열었던 그 예도를 지금 현재 순수이성 비판을 강좌를 여는 예도로부터 시간상에 의해서 분리할 수 있는 거죠. 모든 지각 대상은 시간에 의해서 질서 잡힌 것만이 확인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칸트는 멈추지 아니하고, 그러나 이 시간상의 질서를 잡는다는 건 인식 바깥에 있는 이 세계가 시간의 질서와 공간의 질서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그러니까 5성의 범주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공간과 시간상에 놓여 있어야 된다라는 그 전제가 성립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바깥에 있는 이 세계, 그러니까 예도가 지금 아파트를 보면서 걷고 있는데 이 바깥에 있는 이 세계가, 그죠? 예도가 그거를 경험으로써 확인하기 위해서는 바깥에 있는 이 세계도 시간과 공간에 놓여져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시간의 질서에 따라서 나열돼야 되는데, 그러나 이 주관적 경험, 그죠? 예도가 경험하는 이 주관적 경험이 바깥에 있는 객관적 세계와 일치하여 바깥에 있는 저 세계가 객관적이라는 것을 확인을 해야 되는 거지, 그죠? 그런데 그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바깥에 있는 저 세계도 시간의 질서에 따라서 움직이고 원인과 결과를 갖고 있고, 그 원인과 결과를 갖고 있다라는 것은 지속성을 갖고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실체의 개념에 의해서 저 자연 세계의 현상이 설명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의 대가리 속에 있는 대상화된 것만 시간의 질서에 포섭되는 게 아니라 바깥에 있는 대상 자체도 시간과 공간에 따라서 질서 잡혀져 있는 세계라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뉴턴의 운동의 법칙과 칸트는 같이 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시간의 질서 개념을 설명하면서 칸트는 자연적으로 이제는 자연 객관적 영역에서 이 바깥에 있는 세계가 인식 주체에 대립하여 인식 주체의 감각 직관이나 지각과는 상관없이, 이해가 됐어요? 상관없이 객관적으로 존재한다라는 것을 확인해야 되는 거야. 그렇다고 객관적 세계가 주관에 의해서 포섭되어서 시간의 질서에 의해서 나 자신의 생각한다 아래에서 확인되려 그러면 바깥에 있는 저 세계가 객관적이라는 것이 전제돼야 돼. 이 점에서 이게 선험적 영역이에요. 그게 인식 주관과 상관없이 바깥에 있는 저 세계가 뭐야? 객관적이라는 거를 확인하려 그러면 그것은 선험적으로 확인이 되는 거예요. 객관화된 이 세계를 내 대가리 속에 전부 다가 경험되는 게 아니잖아. 선험적으로 저 세계에 이미 있는 거잖아. 그죠? 그 점에서 칸트는, 그죠? 칸트는 이제부터 바깥에 있는 저 세계의 시간적 질서와 그걸 통하여 공간 안에, 특정한 공간 안에, 세계라는 공간 안에 있는, 그죠? 그 세계를 이야기하면서 자연스럽게 칸트는 이제 객관적 영역에서 저 세계의 객관성을 주관적인 어떤 경험에 의해서 확인되기 위하여 객관적 세계를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 객관적 세계는 나의 주관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해가 됐어? 나의 주관과 상관없이 객관적으로 바깥에 세계가 있어야 되는 거야. 이것을 그래야 바깥의 세계는 상상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것을 경험한다라고 칸트는 말했다. 그러나 나중에 변증론에서 예도가 다루겠지만, 그러나 이 세계에 실제로서의 이 세계가 객관적으로 뉴턴의 물리 법칙에 의해서 존재하지만, 그러나 그 세계는 물 자체를 우리는 알 수 없고, 그죠? 객관적으로 객관성을 인정해서 물 자체가 있다라는 것을 부인하진 않지만, 그러나 물 자체를 우리는 인식할 수 없는 거야. 단지 우리는 저 세계에 대한 현상만을 우리는 인식하는 거야. 이해가 됐어요? 이 현상. 그래서 그 객관성을 양쪽에서 다
이 주관적 경험이 객관적 세계에 대한 경험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칸트는 주관적 영역에서 객관적 영역을 이야기하고, 이 객관적 영역은 통각과 관계되고, 통각과 관계되는 거는 경험이 내가 생각한다는 거에서 확인돼야 되고, 그죠? 그것은 첫 번째 뭐야? 금방 설명했듯이 빨리 정리하면은, 첫째, 인간은 경험 자체를 확인할 수는 없고 경험의 대상만을 확인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이런 것들이 시간에 의해서 질서 잡혀져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 시간에 의해서 질서 잡혀진 거는 뭐야? 그러니까 주관의 어떤 그 경험만이 시간에 의해서 감각 내적 형식에 의한 시간에 의해서 질서 잡혀져 있는 게 아니라 뭐야? 바깥에 있는 저 세계도 인식 주관과는 인식 주관의 지각과는 상관없이 객관적으로 실존하는 세계라는 것을 전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나의 주관적 경험이 객관적 세계에 대한 경험이라는 것이 확정되고, 그래서 객관성과 보편성과 그 다음에 지속성이 확립된다라고 봤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객관적 영역 안에서 바깥에 있는 저 세계의 객관성을 동일하게 이야기하면서 선험적 영역을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객관적 영역은 선험적 영역을 포함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우리의 인식 지각과 상관없이 바깥에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전제하고 있잖아. 이 점에서 초월입니다. 내적으로도 초월하고 바깥에 있는 세계로도 초월하는 거예요. 그래서 칸트는 자기의 인식론적 철학을 초월 철학이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재밌죠? 그래서 마침내 이제 시간의 기능을 인식론적인 것으로서만 주관적인 어떤 영역으로서만 시간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감성론에서 또한 칸트는 이 세계의 사물들의 어떤 움직임 자체, 이 세계의 객관적 세계 자체의 시간도 이야기하고 그 안에서의 원인과 결과도 이야기하고 원인과 결과의 지속성을 이야기하다가 또 실체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게 객관적 세계와 주관적 인식 안에와 객관적 세계 바깥에와 두 개 다에 이러한 원리가 숨어 있다라. 그래서 칸트는 바깥에 있는 저 세계의 물리적인 어떤 그러한 세계 법칙, 자연 법칙이 어떻게 오성의 범주와 일치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기 때문에 자기의 철학을 그러니까 그러한 자연 법칙의 보편 법칙이겠죠. 이 보편 법칙이 어떻게 선험적으로 두 개 다 선험적인 거야. 맞죠? 세계도 선험적으로 있는 것이고 인식 주관 안에 있는 오성의 범주도 선험적인 거야. 그게 선험 철학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험적인 것들이 두 개가 어떻게 일치할 수 있느냐를 이야기하면서 칸트는 이것을 원리라 그럽니다. 원리. 여러분 영어로 프린서플 있죠. 독일어 프린치프라 그래요. 동일한 단어. 프린치프, 원리. 이 원리. 오성의 범주들의 12가지의 어떤 특징을 여러분, 특징을 뭐라 그래? 그 특징을 어떻게 잘 바깥에서 들어온 사물에게 적용시키는가? 오성의 원리들의 오성의 그 범주의 어떤 규칙들을 바깥에서 들어온 이 세계의 대상과 어떻게 일치시키느냐, 여기에 따라서 원리가 성립된다. 그러니까 원리는 철저하게 바깥에 있는 이 대상, 그죠? 대상과, 그죠? 그 다음에
안에 있는 이 오성의 범주의 선언적인 그러한 개념들이 어떻게 바깥에 있는 대상, 뉴턴의 물리법칙에 따라서 움직이는 밖에 있는 세계의 그러한 자연법칙과 일치를 이룰 수 있는지, 이것을 칸트가 이야기하면서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원리는 철저하게 칸트한테서는 오성의 범주의 그러한 법칙이 어떻게 이 세계의 자연 법칙과 일치할 수 있는지를 다루느냐, 그것을 고민하는, 거기에서 나온 규칙을 칸트는 원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여 그는 선엄적 연역을 이야기하는데, 그 선엄성은 주관 안에 있는 오성의 형식으로서의 범주, 그 다음에 감성의 형식으로서의 시간과 공간 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자연법칙에도, 이 세계 인식 밖에 있는 자연법칙에도 적용되고 있다라는 것을 칸트는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참 독특합니다, 그죠? 이걸 못 잡아내서 칸트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게 인식 주관 안에만 선언적 원리가 있는 게 아니야. 인식 주관 밖에 있는 세계 법칙 자체도 선언적 원리가 있는 거예요. 동일하게 있는 거예요. 그 두 개를 조화시키려고 했다는 거. 그러나 바깥에 있는 이 세계의 자연 법칙 안에 있는 그러한 원인과 결과, 실체, 그 다음에 보존의 법칙, 이런 것들이 에너지를 통하여 설명하는 이런 세계의 법칙들은 이미 여러 과학자들에 의해서 설명되었고, 그 당시에 뉴턴의 법칙에 의해서 설명되고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 아니라는 거죠.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은 이런 법칙이 우리의 대가리, 오성의 법칙으로서 오성의 법칙 안에 있다라는 거, 인식 주관 안에도 있다라는 거. 이게 바로 칸트가 만들어낸 위대한 순수이성 비판의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러한 일치를 통하여 저 객관적 세계는 나의 주관적 경험에 경험된 내용들 확인이 저 객관적 세계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증명했기 때문에 칸트의 철학은 인식론적인 어떤 그러한 객관성과 보편성과 그 다음에 필연성을 획득했다라고 본인은 보고 있는 겁니다. 그게 인식론이 이런 방식으로 이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비로소 오성의 법칙이 어떻게 이제는 이성으로 건너가서 이 세계의 보편 법칙 안에서 순수 이성이 자기의 한계를 가질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하면서 자기의 철학을 전개하는 게 바로 후반 순수 이성 비판 후반에 나오는 거죠. 후반에 나오는 변증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길게 왔습니다. 그죠? 상당히 길게 왔어. 그러니까 우리의 계몽은 뭐예요? 계몽주의의 명제인 우리의 계몽은 우리의 오성을 마음껏 활용하여서, 그죠? 우리의 오성의, 이성의 속에 있는 오성을 마음껏 활용하여서 이 세계를 관찰하는 그러한 그 과학에 대한 인식론, 그게 칸트의 철학에서 어떻게 보면은 중요한 그런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 오성을 마음껏 활용해서 과학적인 인간으로서, 과학 시대의 인간으로서 어떻게 이 계몽주의 시대에 우리는 올바른 오성과 이성을 사용할 수 있는지를 칸트는 고민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전반부와 후반부로 크게 나누어진 순수 이성 비판의 전체적인 거죠. 틀거리를 여러분들 형성하고 있다라는 거. 그걸 분명하게 기억하셔요. 그래서 예도는 오늘 강좌에서 저거 뭐죠? 칸트가 그 주관적 영역과 객관적 영역을 설명하는 그 분석론을 완전히 감성론과 더불어서 끝내고 다음 시간부터 어떻게 그죠? 어떻게 그 이성이 자기 자신 안에서 한계를 가지고 순수 이성이 어떻게 자기의 한계를 가지는지, 그리고 물 자체와 현상계와 예지계, 지성계를 나누면서 어떻게 칸트가 물 자체를 다루고 있는지, 이 중요한 강좌는 예도가 오늘보다는 뭐죠? 다음 시간에, 그죠? 다음 시간에 이야기하겠습니다. 그거는 주로 순수 이성이 환상을 가진다라는, 그래서 환상의 논리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 칸트가 다루고 있다는 환상의 논리입니다. 우리가 신과 보편 이성의 이념과 영혼의 불멸을 순수 이성으로 다룬다는 건 환상이에요. 우주론적 증명을 통하여 신을 증명한다든지, 그죠? 그 우주론적 증명을 통하여 영혼 불멸이라든지, 인간의 진정한 자유의 보편 이념을 다루는 이런 것들은 순수 이성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한계를 칸트는 거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 전개되는 순수 이성 비판 6번째 시간에서는 그러한 이성의 환상의 논리, 순수 이성의 한계를 정하는 그 부분을 예도가 다루려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경험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결코 경험 자체를 인식할 수 없고 경험의 대상이 되었을 때에만 우리의 인식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칸트의 그 철저한 그 철학이, 그죠? 철학이 그 앞쪽 부분 분석론에서 다루어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통일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전부 다 수렴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은 이제는 감성론과 분석론 두 개를 종합하면서 끝내겠습니다. 자, 이런 겁니다. 예도가 나무를 본다. 그래서 나무에 대한 표상이 들어오잖아요. 자, 그 표상을 범주, 대가리 속에 있는 오성의 12가지 범주에 예도의 오성을 활용하여서 그 대상을, 들어온 대상을 붙잡아. 그런데 그 대상을 붙잡으려 그러면, 그 표상으로 들어온 거를 통일시켜야 되는 거야. 맞죠? 왜냐하면 우리의 지각과 감각 직관으로 들어온 대상은 수천 가지야. 한 번에 들어오는 게. 그걸 통일시켜서 예도가 오성으로 적용시킬 때는 이미 순수 통일에 의해서 감각 직관이 통일돼 있어야 적용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순수 통일이라 그래. 라인의 아인하이트라 그런다고. 이 순수 통일이 일어난 거, 표상의 통일이 일어난 거. 표상은 뭐야? 감각 내적 형식에 있잖아. 그러니까 이 표상이 그림자로 바깥으로 안으로 들어왔단 말이야. 그러면 시간에 의해서 통일되는 거예요. 그러면 질서가 잡혀지지. 그러면 오성이 가서 그것을 붙잡아. 그러면 경험이 생기고 판단이 생기죠. 그러면 이때 이것을 갖고 나의 이성이나 오성이 아니야. 나는 이것을 나는 생각한다 아래로 포섭하면서
다시 통일시켜야 돼. 이해가 돼요? 다시 선언적으로 통일시켜야 된다고. 그러니까 첫째 단계, 첫 번째 통일은 감각 직관에서 통일이 일어나고, 이걸 적용시킨 내용을 나는 생각한다 아래로 포섭할 때 또다시 통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을 칸트는 저번 시간에 한 것처럼 통각의 선언적 통일이라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건, 바깥에서 들어오는 감각 직관은 수동적입니다. 언제나 수동적인 경험이에요. 그리고 그 들어온 것을 통일시켜서 오성을 적용시키는 이 오성의 판단은 언제나 능동적인 거야. 그죠? 이 능동적인 거, 여기서 판단이 일어나면 이제는 이 모든 판단의 내용들이 뭐예요? 나의 경험으로 이것이 통일돼야 된다고. 그럴 때 비로소 통각의 기능이 일어나는데, 이 통일은 언제나 경험의 대상으로서 확인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의 질서 안에 있는 이러한 내 대가리 안의 시간의 질서와 바깥에 있는 대상 세계의 시간의 질서, 그리고 공간의 질서, 이거를 통하여 확인이 가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오늘 통각의 세 가지 기능을 이야기하면서 예도가 설명한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는 주관적 영역에서 객관적 영역으로 넘어가면서 칸트가 자기 철학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 선언적 영역, 그죠? 모든 이 세계는 주관에 대하여 선언적으로 있는 것이고, 인간의 대가리 안에 있는 감성과 오성도 선언적으로 있는 것이다. 이러면서 칸트가 자기 철학의 전체를 정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철학을 하다가 예도가 칸트 철학을 이제는 정리를 어느 정도 하다 보니까, 정말 멀리에서 가을이 느껴지는 그러한 풍경이 느껴집니다. 아무리 더워도, 더위가 극치라 그래도 정말 노을은 가을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저녁 하늘도 하늘이 높은 걸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더 높은, 그죠? 그러한 가을의 어떤 풍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이러한 나는 생각한다 아래로 포섭되는 이러한 의식의 통일, 그죠? 의식의 통일이, 자기 의식의 통일이 이제는 경험의 확인으로 넘어가는 거야, 그죠? 그 경험의 확인은 언제나 이 세계의 객관성의 확인과 더불어서 자기 주관성의 확인이 동일하게 일어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주체 철학은 언제나 자기 자신의 주체의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이 세계의 주관적인 어떤 이러한 인식의 특징을 이야기하면서 뭐가 돼? 바깥에 있는 세계는 객관적이라는 거를 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객관성이 성립이 돼야 나의 주관적 인식이 성립이 되는 거야. 그게 이제 칸트한테서 완전히 주체 철학이 완전하게 주체와 객체의 이러한 대상 철학의 특징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게 바로 칸트의 이 순수 이성 비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책을 읽다 보면은 착각하는 게 그거예요. 주관에 대한 경험을 이야기하다가 칸트는 이 세계의 객관성을 동일하게 같이 증명하는 쪽으로 나간다고. 그래서 객관적 영역은 이 세계의 어떤 대상이 동일하게 자연법칙의 지배를 받는다라는 것을 증명하면서 통각의 이런 걸로부터 경험의 확인으로 나가면서 이 세계 대상의 어떠한 그 객관적 특성을 동일하게 증명하는 쪽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리케르가
자기의 해석의 갈등에서, 그죠? 해석의 갈등에서 모든 주체 철학은 그 주체의 주관적인 특징과 진리를 증명하면 할수록 바깥에 있는 세계에 대한 객관성은 저절로 증명되는 거예요. 동일한 거. 양면에 뭐야? 양면에 어떤 그러한 것처럼 하나를 강조하면 하나가 저절로 강조되는 그런 걸로 나간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거는 하이데거의 세계의 존재를 통한 혁명을 통하여 무너진다는 것을 이야기하지만은 주체의 진리를 강조하면 이 세계의 객체의 대상은 저절로 증명이 되는 겁니다. 그런 방식으로. 정말, 그래서 칸트의 철학에서는 어떤 통일과 질서가 중요하고, 이런 통일과 질서는 철저하게 인식 안에서의 통일에서 이 세계 바깥에서의 어떤 통일로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흉과 라이프니츠와 다른 건 뭐예요? 다른 건 뭐야? 경험론은 뭐야? 경험론은 흉과 로크한테서는 뭐예요? 이 세계는 인식, 지각이 뭐야? 감각이에요. 그러니까 지각에 의해서 그러니까 감각적 인상에 의해서 포섭되지 않는 세계는 로크보다 휴먼 없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그런데 칸트한테서는 철학적으로는 이런 게 중요하죠. 칸트한테서는 휴메 경험론하고는 다르게 말은 관념론인데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칸트를 오해하는 부분. 자기의 이 지각의 어떤 그러한 경험의 내용과는 상관없이 이 세계가 선험적으로 객관적으로 실존한다는 겁니다. 칸트한테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관념론을 오해하는 이유가 이런 부분에서 이런 게 이해가 안 돼서 그래. 그러니까 칸트한테서는 바깥에 있는 객관적인 저 세계가 객관적으로 자연법칙, 만유 인력의 법칙에 따라서 움직이고 그 객관적으로 나의 지각에 대한 경험의 대상과 상관없이 존재한다라는 얘기라고. 이해가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은 이 세계의 이러한 내용들이, 그죠? 갑자기 얘도 얼굴이 보이네. 나 진짜, 얘도가 산책길을 가다가 이게 뭐 어두워져 버렸어. 이거 그러니까, 그 객관적인 그 세계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 지각과 상관없이 칸트한테서도. 그런데 칸트는 이 세계에 이런 것들이 있지만 물 자체로서의 이 세계는 인간은 인식할 수 없다 그런다고. 그게 다른 거라고, 경험론자들하고. 그런데 그 관념론은 그런 객관적 세계로서의 실제를 칸트 철학에서는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정하는데 그 세계의 물 자체는 알 수 없고 단지 현상만을 알 수 있다라고 칸트는 말하는 거죠. 이제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에드문드 후설도 이렇게 같이 가서 바깥에 있는 대상을 지향성에 의해서 대상을 후설 철학한테서도 칸트와 같이 인식론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초기 철학에서도 이 지향된 대상을 바라보는 그 지향된 대상이 있겠지. 그 대상과 상관없이 이 세계가 바깥에 실제로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후설의 철학도. 그러니까 지향성의 대상이 된 것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 세계가 판단 중지에 의해서 대상 인식 안으로 들어온 그 대상을 인식 안에서 반성할 때조차도 후설 역시도 바깥에 있는 세계가 실존한다라는 얘기라고. 이해가 됐어요? 이건 얘도가 오늘 유령이 돼버렸네. 신디 누나. 오늘 신디 누나랑 우리 김은혜 도사님, 사랑하는 김 도사님이랑 사랑하는 우리 신디 누나가 들어와 있네. 그리고 아까 한 명도. 그런데 이놈의 얘도가 이거 밤에 길을 잃어버렸네. 이거
길을 잃었는 게 아니라 어두워져 버려. 얼굴이 안 보여 지금. 이거 강좌를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이 세계의 밖의 거는 지각의 대상과는 상관없이 나의 감각 직관의 대상과 표상으로 들어온 것과는 상관없이 객관적으로 실존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주체와 객체의 철학으로서 성립이 되는데, 이 주관 속에도 객관 속에도 선언적인 이유는 그것이 경험에 상관없이 미리 주어져 있고 바깥에 있는 이 세계도 미리 주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선언 철학이고 초월 철학인 이유는 이 인식 지각을 초월해 바깥에 있는 세계고, 그 다음에 나 자신을 초월하여 이 세계의 초월해 있는 대상과 만나기 때문에 초월 철학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됐죠? 점점 철학의 세계로 예도의 강좌를 그래서 인식론이 쉬운 것 같은데 결코 쉬운 게 아니라고.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하이데거는 이런 주체 철학은 언제나 세계 안에 있는 세계 내 존재에 의해서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는 거지, 나의 인식과 세계의 관계를 다룰 게 아니라 이 세계가 나의 인식을 결정한다라는 거를 얘기하다 보니까 주체가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나간다고. 그래서 예도가 지금 하이데거 강좌를 계속 해 나가지만 칸트에 대한 이러한 인식론적 지식이 매우 중요합니다. 1차자로 계속 나오는데 칸트가 계속 나오고, 아이러니컬하게도 후설은 자기 선생이니까 직접적인 공격은 하지 않아요. 그러나 주로 칸트를 공격하면서 공간과 시간 개념을 다시 존재론적인 세계 개념 안에서 재구성하는 게 바로 하이데거의 철학이겠죠. 그걸 잘하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칸트의 철학을 여러분들이 깊이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저녁 강좌 마치겠습니다. 얘도 이제 물러가겠고, 오늘 순수 이성 비판 5번째 강좌였어요. 여기 잠깐 중간에 빛이 보이는 데서 인사를 해야지 인사가 될 것 같아.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좋은 저녁 보내십시오. 추스!